안녕하세요. 서메리입니다. 오늘은 올리버 트위스트부터 두 도시 이야기, 그리고 국내 초역으로 소개되는 피귀클럽 여행기까지 세계적인 사랑을 받는 작가들의 작가 찰스 디킨스의 사후 150주년 기념 선집을 들고 왔습니다. 디킨스의 소설은 시대를 초월한 매력 덕분에 지금 이 순간에도 영화와 뮤지컬을 비롯한 여러 콘텐츠의 소재가 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영화 다크나이트 시리즈부터 얼마 전에 개봉했던 작은 아씨들까지 수많은 현대 작품들에서 디킨스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런 이야기들을 포함해서 디킨스의 작품이 주는 매력을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디킨스 소설은 총 3권입니다. 우선은 국내 독자분들에게 가장 친숙한 작품일 올리버 트위스트, 그리고 작가의 대표작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을 꼽을 때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두 도시 이야기를 살펴볼 예정인데요. 이 두 권은 이미 많은 분들이 읽어보시거나 최소한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마지막 작품인 피귀클럽 여행기는 제목부터 생소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이 책은 이번 선집을 통해서 국내 최초로 완역 소개되는 작품이거든요. 하지만 알고 보면 알게 모르게 많은 분들이 간접적으로 접하고 계셨던 책이 바로 이 피귀클럽 여행기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는 잠시 후 책 소개 부분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책을 가져왔으니까 당연히 책 이야기를 해야겠죠? 우선 상대적으로 익숙한 올리버 트위스트부터 시작할게요. 이 책은 전 세계 수많은 문학과 예술 작품에 영감을 주었고, 그 중에서도 한국 드라마 시장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 작품입니다. 흔히 출생의 비밀이라는 내용을 담은 막장 드라마들은 100%이 작품에 빚을 지고 있거든요. 스포가 되지 않는 선에서 간단한 줄거리를 들려드릴 테니까 이게 맞는지 한번 들으시면서 확인해 보세요. 올리버 트위스트의 주인공인 소년 올리버 트위스트는 영국의 한 구빈원에서 태어납니다. 구빈원이란 디킨스가 살았던 1800년대에 가난한 자들은 게으른 자들이고 따라서 교화를 해야 한다, 이런 정부 방침에 의해서 세워진 교화 시설이었는데요. 이 열악한 시설에 어느 날 누가 봐도 거지인 여자 한 명이 들어와서 아이를 낳고 곧바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 여자는 죽기 전에 아이가 크면 전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본인 차림에 어울리지 않게 고급스러운 목걸이 하나를 남기는데요. 이 목걸이는 당연히 욕심 많은 구빈원 관리자가 인터셉트 하겠죠. 이렇게 자신의 어머니가 출생의 비밀이 담긴 목걸이를 남겼다는 사실도 모른 채 고아로 자라난 우리 올리버는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이리저리 팔리다가 결국에는 아이들을 소매치기로 교육하는 범죄자 집단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과연 불쌍한 올리버는 어떻게 목걸이를 되찾고 또 그 목걸이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자, 어떠세요? 낯설면서도 친숙한 막장 드라마의 향기가 솔솔 나지 않나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작품이 흔한 막장 소설이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올리버 트위스트가 너무 재미있었던 나머지 수많은 아류작이 양산되어서 그렇지, 실제로 이 책은 자극적인 소재로 이목을 끌었던 통속 소설이 아니라 당시의 시대상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날카롭게 풍자한 비판 소설에 가깝습니다. 구빈원에서 착취당하는 아동 노동자들을 비롯해서 작품에 등장하는 여러 장치들 역시 디킨스가 지독하게 가난했던 어린 시절에 실제로 겪은 경험을 모티프로 삼고 있습니다. 출생의 비밀을 담은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도 오리지널의 클래스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작품을 꼭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다음으로는 두 도시 이야기를 살펴볼게요. 이 책은 세계적으로도 이견의 여지가 거의 없는 디킨스의 대표작이죠. 작품 속 시대는 1700년대 후반, 귀족들의 횡포를 견디다 못한 민중들의 불만이 폭발해서 일어난 프랑스 혁명 전후의 시기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들은 각자의 아픈 사연 때문에 영국에 건너와서 살고 있는 프랑스인들입니다.
우선 과거에 프랑스에서 의사로 활동했던 마네트 박사는 귀족에게 밉보였다는 이유만으로 쥐도 새도 모르게 납치돼서 무려 18년 동안이나 생매장이나 다름없는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지인들이 그를 찾아내서 겨우 탈출시키지만 그 사이에 아내는 죽었고 갓난아기였던 딸 루시는 아빠 얼굴도 모른 채 고아로 자란 상태였죠. 마네트 박사는 딸을 데리고 자신의 가정을 무너뜨린 조국을 떠나서 런던에 자리를 잡습니다. 또 다른 주인공인 찰스는 원래 프랑스에서도 가장 잘 나가는 귀족 가문의 후계자였는데요. 이 가문 사람들은 찰스만 빼고 전부 사이코패스예요. 마차를 타고 가다가 어린 아이를 치어 죽여도 그 시체 위에 돈 한 푼 던져주고 그냥 가버립니다. 평민은 아예 인간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 와중에 혼자서 정신이 똑바로 박힌 찰스는 가족들의 모습에서 환멸을 느끼고 상속도 전부 포기한 채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네트 박사의 딸 루시와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하죠. 하지만 딱 그 무렵에 프랑스에서 혁명이 터집니다. 어느 날 찰스에게 편지 한 통이 배달되는데요. 보낸 사람은 예전에 프랑스에서 같이 지냈던 하인입니다. 지금 여기는 혁명이 터졌고 나는 너희 가족을 모신 죄로 혁명군한테 붙잡혀 있다. 제발 와서 나 좀 도와달라.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착하고 순진한 찰스는 또 그 사람을 구해주겠다고 제 발로 혁명 프랑스에 걸어 들어갑니다. 나는 귀족 출신이긴 하지만 직접 나쁜 짓 한 적은 없으니까 괜찮을 거야.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찰스가 프랑스 땅을 밟자마자 역시나 혁명군이 달려들어서 그를 바로 체포하고 심지어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마네트 박사는 사위를 구하기 위해 직접 프랑스까지 쫓아갑니다. 귀족 출신이었던 사위와 달리 마네트 박사는 귀족에게 큰 피해를 당한 경험 때문에 혁명군에게 말발이 좀 서는 상황이었거든요. 자, 혁명이라는 시대적 상황에 휘말려서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된 이 가족에게 과연 어떤 운명이 찾아올까요? 어때요? 플롯 자체가 굉장히 긴박하고 흥미진진하죠? 두 도시 이야기는 정말 명작 중의 명작이고 그런 만큼 지금까지도 이 작품에서 영감을 받은 콘텐츠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 크리스토퍼 놀란의 다크나이트 시리즈를 보면 곳곳에서 이 두 도시 이야기의 모티프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특히 시리즈 마지막 편인 다크나이트 라이즈 후반부에 보면 고담시의 경찰국장인 짐 고든이 이 책의 한 대목을 통째로 낭독합니다. 많은 관객들이 그 대사가 배트맨에 대한 헌사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두 도시 이야기를 그대로 읽는 장면이에요. 스포가 될 수 있어서 더 자세한 언급은 피하겠지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디킨스의 첫 장편이자 디킨스 붐을 일으킨 연재소설의 출발점이었던 이 피귀클럽 여행기 얘기를 해볼게요. 국내 독자분들 중에 이 제목을 들어보신 분이 계신다면 아마도 디킨스의 원작이 아니라 얼마 전에 영화로도 개봉했던 소설 작은 아씨들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알게 되셨을 거예요. 작은 아씨들을 보면 주인공 네 자매가 이 피귀클럽 여행기 등장인물들의 분장을 하고 역할극 놀이를 하는 장면이 꽤 길게 묘사되거든요. 이 장면은 2020년 그레타 거윅 감독의 작품을 비롯해서 역대 작은 아씨들 영화에도 빠지지 않고 삽입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피귀클럽 여행기 주인공들은 공교롭게도 작은 아씨들과 같은 4명이고요. 각각의 캐릭터들 또한 그 역할을 맡았던 자매들의 성격과 꽤 비슷합니다. 작은 아씨들 속에서 책임감 있는 장녀였던 매그는 피귀클럽의 회장이자 매너를 중시하는 젠틀맨, 피귀 역을 맡았고요. 책과 글쓰기를 사랑하는 둘째 조는 시인인 스노그레드 역할, 천사처럼 착한 셋째 베스는 정 많은 터프먼 역할, 말괄량이 막내 에이미는 만능 스포츠맨 윙클 역을 맡았었죠. 도대체 얼마나 좋은 작품이길래 작은 아씨들의 작가와 감독들이 이 책을 이렇게 공들여서 오마주했을까요? 사실 요약하고 요약해도 몇 분짜리 소개가 필요했던 올리버 트위스트나 두 도시 이야기와 달리 이 피귀클럽 여행기는 5초 만에 한 줄 요약이 가능합니다. 이 책은
호기심 많은 신사들이 여행을 떠나서 겪는 모험담입니다. 얼핏 보기엔 벽돌처럼 두꺼운 분량 때문에 괜히 겁을 먹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전체가 하나의 연결된 이야기가 아니라 짤막하고 가벼운 여행기가 모여있는 연작 모음집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각 잡고 읽을 필요도 전혀 없고요. 오히려 각 에피소드 한 편은 일반적인 소설보다도 짧기 때문에 디킨스 작품 중에서도 진입 장벽이 가장 낮은 축에 속합니다. 실제로 디킨스 시대에는 신문에 이 소설의 연재분이 실리는 날마다 가게 앞에 긴 줄이 늘어설 정도로 대중적인 작품이었다고 하고요. 작은 아씨들 또한 10대 초중반의 소녀들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본적으로 쉽고 재미있는 작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피기클럽 여행기의 가장 큰 매력은 뭐니 해도 유머와 티키타카입니다. 디킨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분이 유머와 말장난의 장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능력이 집대성된 유머 원조 맛집이 바로 이 피기클럽 여행기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들은 기본적으로 허당기가 넘치는데요. 처음에는 학구적인 열정과 모험심에 불타서 진지하게 탐험 여행을 떠나지만 막상 돌아다니는 걸 보고 있으면 이게 탐험인지 꽁트인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다 큰 신사들이 무슨 숲속에서 낙서가 적힌 돌멩이 하나만 주어도 이거 아무래도 고대인의 유물 같다. 제대로 분석을 해봐야 된다. 난리를 치고 심지어 영국 왕립학회에 논문까지 제출합니다. 근데 이 책 속에서는 모두가 그런 행동을 진지하게 받아줘요. 이상하게 생각하면 그게 바보입니다. 실제로 뭐야? 그거 그냥 돌멩이 아니야? 이렇게 이성적으로 딴지를 거는 캐릭터가 한 명 있는데 이 책 속에서는 그 사람이 빌런입니다. 진짜 꽁트 같죠? 이 책을 읽다 보면 19세기에 쓰인 소설이 아니라 2020년에 방영되는 코미디 프로를 보는 것처럼 빵빵 터지는 신기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 이 책의 내용을 한 줄로 요약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이 스토리가 마냥 단순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진짜 매력을 말로는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빵빵 터지는 유머와 찰진 대사의 맛을 좋아하시는 분, 돈키호테나 80일간의 세계일주 같은 모험담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는 책이라고 장담합니다. 디킨스의 대표작과 트리비아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찰스 디킨스는 여왕부터 노동자까지 모든 계급의 독자를 사로잡은 이야기꾼이자 디킨스적이라는 문학 용어를 남길 정도로 문학사에 큰 족적을 남긴 위대한 작가죠.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이 19세기의 톨스토이와 21세기의 크리스토퍼 놀란을 동시에 사로잡았던 이 천재 소설가의 매력을 제대로 담아냈길 바라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두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